매수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금요일 마지막까지 함께 달려보시죠. 자, 두 분 모십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청원 PB, 차영주 MTN 전문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일단 코스피는 20포인트 넘게 하락,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오른 게 없었을 테니까 뭐 5포인트 근데 연동해서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원래 어제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쪽으로 매수 물줄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는 그래도 빨간불이었다라는 건데 오늘은 외국인이 이쪽에서 물량을 빼고 있기 때문에 지수도 같이 좀 빠지는 게 아닐까 싶네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지금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현재 위치로 봤을 때는요, 그래도 8만 원은 지켜주고 있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한번 그래도 이 추세는 사라져 있는 상황. 쭉 살려있는 상황입니다. 뭐 명분은 다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청원 PB님, 엔비디아 하락부터 짚어보면 사실 뭐 붙일 수 있죠. 근데 이게 펀더멘털의 이유로 하락한 게 아니다. 뭐 패시브 자금의 함정 때문에 하락한 거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쨌든 펀더에 이탈이 없으면 오히려 내렸을 때가 기회다라는 전략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평가 주시겠습니까? 네, 그 생각과 매우 동일하고요. 특히 실적이 나오고 있는 반도체 기업이 주가에 조정이 나왔다면 우리가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1분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추어서 반도체 기업들, 뭐 AI가 되든 온 디바이스가 되든 HBM이 되든 거의 모든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1분기 이후로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시점부터는 주가의 차별화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우호적인 경영 환경,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지난달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두 번째로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업황 자체는 지금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실적에 나오는 기업들의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고 또 최근에 코스피 기준으로 신고가가 지금 나오는데 신고가 돌파하지 못한 기업들은 당연히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참고로 시장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2779.40포인트라고 하던 전고점 이것을 돌파했기 때문은 아니고요. 5월부터 EU와 캐나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금리 인하 시그널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와 함께 우리나라, 대만, 중국과 같은 신흥국에 대한 외국계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자금들이 지금 와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한 가지 변수라고 보입니다. 그러한 시장 상승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분명히 적지 않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많은 밸류체인 기업들, 특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개선, 그것만으로도 이후 언제든지 주가 상승을 위한 명분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그러한 면에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 하락을 하고 엔비디아 주가가 주춤했던 오늘 같은 장에서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되 추후 반도체를 위한 시간은 결국에는 다시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까지 호흡만 그저 길게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씨 매수 관점. 그렇다면 이렇게 눌려있을 때 오히려 좋아 외쳐볼 수 있겠네요. 자, 근데 최근에 많이 또 들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아침 리포트에서 쏟아졌었던 주요 리포트 헤드라인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해서 강조하는 리포트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아이디어 함께 열어볼게요. 자, 우리 차영주 위원님, 레거시 수요 회복에 대한 그 실적 확인이 하반기부터는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밤 자고 일어나면 하반기거든요. 자, 그러면 알겠다. 하반기에 레거시 좋다라는 건 알겠다. 그러면 매수 타이밍도 지금인 건가에 대한 고민은 저희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레거시와 HBM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 대선은 HBM입니다. 그러니까 HBM이 된 것을 또 앞단으로 보면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이 결국 HBM을 이끌었고 이 HBM이 이제 결국 데이터 센터인 레거시 반도체까지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근데 레거시 반도체는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까,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아이디어로는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레거시 반도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일상적인 D램, SSD 같은 그런 내용들이죠. 재고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가격이 좀 올랐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세하까지 그 전년 동기 대비로 봐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현재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하이텍이 가지고 있는 이 막대한 재고가 과연 어떻게 소진되어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지금 이 재고로 소진된 것을 좀 볼 수 있었던 게 이 트리거가 되는 게 저는 이번에 이제 7월 한 중순쯤 나오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는 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고자산 회전율이고요. 재고가 얼마큼 줄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기업도 밝히지 않습니다. 이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하지만 재고자산 회전율을 계산하시고요. 두 번째는 재고자산 회전율로 끝나는 것으로 아닙니다. 재고자산 회전율과 더불어서 매출채권 회전율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이 판매가 되면 매출채권으로 바뀌고 이게 현금으로 바뀌는데 이 기간이 길어졌다라고 한다면 재고자산 회전율이 빨라졌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재고가 많으니까 재고가 많다라는 것은 을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채권 3개월짜리인데 6개월에 줘도 돼라고 재고를 밀어냈다라면 이거는 업황이 살아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레거시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어느 정도 이게 성숙된 단계에서 뒤에 따라간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앞서 이제 우리 피디님 말씀하신 거에 조금 더 첨언을 하면 지금 이제 HBM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뉴스를 단순하게 HBM만 볼 게 아니라 오늘 또 국민연금이 또 몇몇 업종들을 덜어냈다라는 것들이죠. 국민연금과 그다음에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패시브 자금은 저는 우리가 몸의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체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근에 편식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건강한 그 집단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음식료라든지 화장품을 좀 편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빼라라고 해서 뺀 거죠. 건강한 것을 맞추기 위해서 뺀 거지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죠. 너무 한쪽을 많이 먹다 보니까 비만이 생겼으니까 운동하라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패시브 자금이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들, 패시브 자금들은 이제 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패시브 자금 입장에서는 10%만 담았어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있는데 20%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당연히 10%를 덜어내야 되니까 인위적으로 잘라냈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고 국민연금 같은 경우 특정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가을에 국정감사에서 걸립니다. 그러니까 5%만 갖고 있었는데 6%가 돼버리니까 1%를 덜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계적인 거예요. 이게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국민연금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는 거고 패시브 자금은 이렇게 특정 주식들이 올 때 그러니까 지금같이 특정 주식이 올릴 때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게 끝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제분들 중에 헬스한다고 남자들이 단백질만 먹는 경우 있죠. 이건 건강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몸을 키우는 거죠. 이건 액티브 펀드입니다. 특정 종목만 계속 단백질만 주기장창 먹고 닭가슴살만 주기장창 먹습니다. 이제 이 패시브 자금들이 이것을 건강을 위해서 부여놨던 것을 액티브 애들이 이걸 이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면 그들이 뭘 공략할까요? 여전히 반도체죠. 이들은 절대 수익률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저는 반도체에 대한 어떤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거는 대세 상승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관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패시브 자금 어쩔 수 없었다. 왜냐하면 비중이 늘어나면 인위적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타난 엔비디아 3%대 하락 그리고 연동된 이런 반도체의 매도 움직임까지 지켜보고 그렇다면 조정시마다 어쩔 수 없는 이 흐름이다라는 점 반도체에 있어서는 매수 기회 계속해서 저희는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도 지금 순매도 상위 1위에 올라와 있지만 오늘 또 목표 주가 30만 원까지 보는 리포트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리포트 제목이 이거였어요.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근데 이건 우리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자, 피미님. 참 지금 와서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그냥 물려도 좋으니까 다른 반도체 종목 사지 말고 SK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는 전략 어때요? 저는 좋게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질문을 석 달 전에 했어도 아마 똑같은 이야기를 했을 것 맞아요. 같고요. 많은 분들이 다 망설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과를 한번 보니까 그때 샀어야 된다. 그런 생각 그리고 후회밖에 되지가 않는 거죠. 업황 자체가 지금 괜찮습니다. 동사에 대한 실적 전망도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최근 리포트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우호적인 환율이나 출하량, ASP에 대한 상승,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충당금 환입 이 모든 것을 고려하였을 때 2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3.4% 증가한 4조 1천억 원 수준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TSMC와 HBM4 개발, 또 패키징 기술 협력 등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메모리 반도체, 그중에서도 낸드 쪽에서의 흑자 전환도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나왔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업황 개선에 따른 주가 상승은 저는 조금은 더 이어질 것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장도 우호적입니다. 반도체 업종이 중형주, 소형주, 없지 않아 아쉬움은 있다 하더라도 최근에 시장이 다시 한번 2,800포인트를 넘어가는 가운데 중심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였습니다. 이 두 종목을 배제하고 시장이 올라가기는 힘들 것이고 그 가운데 주가의 탄력성이 조금 더 큰 것은 지금은 SK하이닉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SK하이닉스 어차피 그 누구도 저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분할 매수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잠시 기다린다면 리포트에서 제시한 30만 원 결코 돌파하지 못할 가격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그 TP 얘기를 하면 가겠어라는 게 기존의 시장이었는데 요즘은 가는 종목이 계속 TP도 올려서 가니까 이번엔 진짠가라는 생각 드는데 워낙 SK하이닉스 쪽에 있어서는 우리 차 위원님께서 이제 소매 짧아지고 다시 길어질 때까지 보자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역시나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25만 원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SK하이닉스 좋은 것들은 이제 다들 알게 됐잖아요. 근데 네. 보통 이제 증권사들이 리포트의 목표 주가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같이 따라 올리거든요. 맞아요. 그 형태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8만 원 정도였을 때 목표 주가가 대략 23만 원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한 20만 원, 25만 원까지 이제 제시한 경우가 있었죠. 20만 원 왔는데 30만 원이면 50%가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10만 원대부터 20만 원대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50%가 다시 올라간다? 근데 나온 증권사를 보게 되면 오늘 이제 헤드라인이 30만 원 제시한 게 이제 DB증권인데 네. 해외 IB를 제외하고 국내 증권사에서 가장 높은 가격. 얼마 전에 다월에서 29만 5천 원 제시했기 때문에 5천 원 더 올린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저도 30만 원 간다는 거에 저도 동의합니다. 30만 원 간다는 거에 동의하는 건데 이 시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25만 원부터 좀 흔들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30만 원을 당연히 간다라고 들어간다라는 개념하고 우리가 25만 원부터 조심하면서 슬금슬금 변동성 하에 30만 원 간다라는 거하고는 여러분들이 좀 다르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우리가 보폭을 좁게,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보폭을 좁게 가져가다가 갑자기 근데 지금 나온 증권사들이 조금 약간 좀 무게가 조금 이렇게 가벼운 증권사들이 보폭을 넓게 가져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약간의 조금 그 경계감도 동시에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25만 원 쪽에 있어서 좀 만약에 어느 정도 근접했을 때 저희 같이 또 흐름 짚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차 위원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연기금 쪽에서 좀 비중을 줄이고 있더라. 어디에서?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 그럼 그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여기 보이네요. 실리콘2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음식료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쪽에 있어서 우리도 같이 우려 모드를 켜야 하는 건가를 사실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새롭게 올라온 쪽 콜마홀딩스도 많이 보이고요. 리포트 움직임과 함께 APR도 흐름이 굉장하고 그동안 못 가다가 계속해서 다시 좀 가는 흐름 보이고 있는 쪽도 있고 여전히 선크림 대장 쪽으로서는 선진 뷰티 사이언스까지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우리 차 의원님 아까 전에 그 말 빌려서 생각해 보면 우려 없는 거네요. 인위적으로 커팅시킨 거면. 국민연금이 커팅한 거는 뭐 인위적으로 할 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 특히 이제 6월 전에 한 거니까 잘했죠. 근데 그거하고 우려하고 또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팔았으니까 나쁘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네. 실리콘2가 오늘 하루의 변동성이 10%가 넘게 나왔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오늘 마이너스 4.7%에서 고점이 7.6%니까 이러한 변동성이 나온 게 최근에 실리콘2가 없었어요. 이렇게 10% 넘게 변동성이 나왔어요. 그리고 횡보공명이죠. 제가 실리콘2를 그동안 MTN에서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얘는 페이스메이커고 얘가 이동평균선 깨지 않는 이상 어떠한 신호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동안 실리콘2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이 실리콘2가 차트상 매도 신호가 단 한 번도 안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조금 조심할 단계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오늘 그러니까 개장과 동시에 일단 10일 이동평균선을 깼다가 다시 올라와서 종가상으로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관건은 뭐냐면 다음 주에 지금 우리가 직전 고점 오늘 이제 했었던 53,800원, 54,000원 정도를 넘어줘야 된다라는 어떤 숙제를 하나 떠안게 됐고요.
그렇지 않고 오늘 변동성이 이렇게 커서 말아 올리긴 했었습니다만 다음 주에 만약에 변동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 40% 정도는 생겼다라고 봐요. 이제 그동안에는 실리콘2가 10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았다면 무조건 들고 가는 개념이었었지만 이제 변동성이 좀 생길 가능성이 있고 마지막 피날레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결국 이렇게 작은 종목들에 또 다른 부분들이라 그러니까 그동안 달려온 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야 이게 이렇게 좋은데 왜 그런데 불과 우리가 6월 초만 하더라도 여전히 화장품 이제 다 온 거 아니에요? 다 온 거 아니에요? 그랬죠. 맞아요. 근데 이제 화장품 계속 간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화장품과 음식료에 대한 변동성 확대에 대해서 일단 무조건 팔라라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급락 가능성에 대한 변동성 확대에 대한 가능성을 대비하시고 변동성이 시작된다라면 매도하시고요. 매수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는 일단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할 건 조심하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또 다른 사항은 2분기 실적이 또 발표가 되면 수치가 좋을 거다라고 지금 기대가 되는 영역이었다라는 거잖아요. 또 여기에 더해서 환율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고환율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1,400원을 돌파할 것 같아 어떡하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러티브가 수출, 특히 미국에서 잘 팔리는 쪽에서 한번 우리가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부분입니다. 아우,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음식료나 화장품, 특히 북미 연결고리 있는 쪽에 있어서는 여전히 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쪽에서 이청원 PB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생각 그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지금 실적에 대한 전망치는 여전히 좋고요. 오늘 발표된 화장품 수출 데이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전체 화장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다시 한번 10% 증가한 수출이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홍콩이나 일본,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소폭 줄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했는데 이 모든 부분은 지금 북미라고 하는 이 지역이 다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48% 늘어납니다.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견고한 가운데 73%나 증가했고요. 색조 화장품의 경우에는 185%가 증가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단순하게 화장품 섹터의 경우 실적이 좋았던 이유는 기존의 주된 공급처이자 수익성을 창출하는 창출처였던 중국으로부터 탈피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른 지역으로 다각화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결과가 올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적어도 수출 데이터가 이렇게까지 꺾이지 않는 이상은 주가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크다라고 보입니다. 음식료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삼양식품이 쏘아 올린 한편으로 작은 공, 그 모든 것들이 지금 해당 섹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특정 분기 기준으로 이러한 실적이 단번에 꺾이기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화장품, 음식료 이쪽의 경우에는 2분기의 실적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 것으로 보이긴 보이나 주가는 좀 다릅니다. 이유가 이틀 전에 코스피가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나타났던 흐름이 기존에 잘 가던 이 두 가지 섹터의 조정이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화장품 같은 경우 또 음식료도 종목마다 상이하긴 하나 충격을 꽤나 많이 만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보였던 엄청난 수준의 주가 상승, 이걸 우리가 기대하고 지금부터 해당 기업들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것은 꽤나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한 번에 나타난 이러한 주가 그리고 시장의 변화, 그 흐름에 혹시나 계속해서 보유하는 그러한 관점으로만 접근을 한다면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충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하더라도 이 두 섹터에 대해서는 잠시 조금 더 관망하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두 프로의 시선이 지금 화장품, 음식료 높게 올랐었던 쪽에서는 일단 경계 모드를 살짝 켜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열어주셨으니까요. 신규 접근에 있어서는 조금만 더 고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차 의원님, 실적 얘기 나왔으니까 이거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원래 그동안 실적 딛고 잘 갔었던 쪽 화장품, 음식료였잖아요. 그럼 이번에 2분기 뚜껑 열었을 때 깜짝 실적 나온 쪽에서 또 그쪽이 주도 섹터로서의 힘을 갖게 되지 않을까? 거론되는 쪽이요. 항공, 방산, 조선해운, 은행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 좀 괜찮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매 분기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때는 실적이 잘 나왔는데 주가 빠지면
뭐 선반영됐다 그러고 맞아요. 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가면 뭐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그러면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실적이 나왔을 때 우리가 예상했었냐? 지금 말씀하신 것들 중에 화장품, 음식료, 조선, 자동차 실적이 잘 나오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우리가 실적 안 나왔는데 5월, 6월 달 내내 그 실적 얘기하면서 지금 주가가 올랐어요. 네.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더 올라갈까요? 그걸 확인하는 거잖아요. 소문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것은 소문이에요. 그게 이제 뉴스가 되는 거죠. 팩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소문에 사서 어떻게 해야 되죠? 뉴스에 팔아라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소문에 샀는데 뉴스가 생각보다 소문보다 못한 겁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가는 것보다 아래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잘 나와서 위로 더 가는 게 아니라 못 나왔을 때 밑으로 꺼질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죠. 반면에 지금 우리가 소문이 없었던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런데 실적이 잘 나왔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죠.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애플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부터 소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동안 LG텍이나 LG 디스플레이 이런 게 소문이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는데 새로운 애플 모멘텀으로 이제 소문들이 만들어가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봐요.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들 자제분들 키울 때 자제분들이 시험 앞두고서 나 공부할 테니까 치킨 사줘, 피자 사줘 했는데 다 사줬잖아요. 그러면 성적이 당연히 좋아야죠. 당연히 성적 좋다고 치킨 피자 또 사줍니까? 아니죠. 근데 치킨 피자는 이미 미리 먹어놓고 얘가 성적이 나쁘다. 그럼 매를 들어야죠.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지 선반영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뒤에 가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아니라 내가 치킨 피자를 사줬느냐 안 사줬느냐를 그것은 뭐죠? 주가가 올라갔느냐 안 올라갔느냐라는 기준적으로 보신다라면 거의 한 80, 90%는 맞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피크아웃 우려, 역기조 효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해 놓아야 될 부분 따로 있습니다. 챙겨봤고요. 더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고요. 장 마감, 동시호가 들어가기 3분 전입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